안녕하세요. 여자애기입니다. 오늘은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제가 책을 소개했던 방송보다 책을 좀 더 많이 낭독을 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제가 읽어 드릴 책은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입니다. 오만과 편견을 선정한 이유는요. 현재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브리저튼의 원작과 굉장히 닮아 있는 점이 많아가지고 선정을 하게 됐고요. 한간에서는 그래서 브리저튼은 오만과 편견과 가십걸의 믹스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시대적 분위기와 캐릭터가 오만과 편견과 닮은 점이 많고, 또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방식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십걸과 닮은 점이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브리저튼과 오만과 편견은 1800년대 영국의 사교가를 중심으로 젊은 남녀가 결혼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당시의 세태와 풍속을 보여주는 구혼 소설인데요. 두 작품 모두 현명한 여성 캐릭터가 자신의 결혼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데에 주요 서사를 두고 있습니다. 짧게 앞부분의 줄거리를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오만과 편견은 하트포드셔의 작은 마을에 사는 베네가의 5자매 중 첫째와 둘째가 결혼 정년기에 이르게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맏딸 제인은 온순하고 마음이 착하고 내성적인 성격인 반면 둘째 딸 엘리자베스는 인습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존심이 강하고 영리한 아가씨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엄마인 베넷 부인은 두 딸을 어떻게든 부유하고 명망 있는 집에 시집을 보내려고 애를 쓰는 극성스러운 캐릭터인데요. 그런 와중에 좋은 가문의 신사인 빅리와 그의 친구 다시가 여름 동안 인근 대저택에 머물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과정을 한번 낭독해 볼게요. 재산이 많은 남자가 미혼일 경우 사람들은 누구나 마치 당연한 진리처럼 그에게 아내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이런 남자가 어떤 마을이든 처음 발을 들여놓게 되면 그 남자의 감정이나 생각이 어떤지 알지도 못하면서 마을 사람들은 이 당연한 진리가 마음에 확고하게 박힌 나머지 마땅히 자기 딸이 이 남자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 믿는다. 여보, 드디어 네더필드 파크가 임대되었다는 소식 들었어요? 어느 날 베넷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베넷 씨는 그런 말은 금시초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렇다고 하네요. 롱부인이 방금 와서 말해주었어요. 베넷 부인이 다시 말을 이었다. 베넷 씨는 여전히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누가 들어와 살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베넷 부인은 조바심이 나서 큰소리로 물었다. 당신이 말하고 싶으면 말하구려. 굳이 듣지 않을 이유도 없으니까. 베넷 씨로서는 이 정도 반응을 보인 것도 대단한 일이었다. 그가 반응을 보이자 베넷 부인은 얼른 입을 열었다. 글쎄 여보, 당신도 알아야 해요. 롱부인이 그러는데 레더필드에 이사 올 사람은 영국 북부 출신의 돈 많은 청년이랍디다. 월요일에 사도마차를 두고 내려와서 집을 둘러보고는 아주 만족해서 당장 모리스 씨에게 계약했다지 뭐예요. 미가엘 축일 전에 짐을 정리하기로 했고 다음 주말쯤에는 하인 몇 명이 미리 집에 들어와 있기로 했대요. 이름이 뭐요? 빅리요. 기혼이요? 아니면 미혼이요? 당연히 미혼이죠, 여보. 틀림없다니까요. 돈 많은 미혼 남자예요. 1년에 한 4에서 5천 파운드는 번다나 봐요. 우리 딸들에게 정말 잘된 일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지? 그 사람이 부자인 것과 우리 애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요? 여보, 베넷 부인이 말을 받았다. 어쩜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담? 난 그 청년이 우리 딸들 가운데 한 명하고 결혼하게 될 거라는 걸 벌써 계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청년이 그럴 의도로 이리 이사 왔다는 거요? 의도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만 그 청년이 우리 딸애들 중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지 말란 법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사 오자마자 당신이 곧장 그 집에 인사를 가야 해요. 그럴 필요까지 있겠소? 당신이 애들 데리고 그 집에 가든지 아니면 애들만 보내든지 하면 되지. 그래, 그 편이 훨씬 좋겠군. 당신 미모도 애들 몹지 않으니 어쩌면 빅리 씨가 파티에서 당신을 가장 마음에 들어 할지도 모르겠는걸. 어머, 여보, 그만 치켜 세워요. 하긴 내가 어디 가도 빠지는 미모는 아니지.
그래도 이 나이에 어디 미모를 내세울 수 있겠어요? 닦은 딸이 5이나 있는 여자라면 미모 따윈 생각지도 말아야지요. 그거야 미모고 뭐고 생각할 필요 없는 별로 아름답지 않은 여자들이나 그렇지. 그건 그렇고 여보, 빅리 씨가 이 마을에 이사 오면 당신이 꼭 그 집에 가서 그를 만나고 가야 해요. 글쎄, 장담은 못하겠는걸? 여보, 딸들을 생각해보세요. 우리 애들 중 하나가 그런 청년과 결혼만 하면 얼마나 든든할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윌리엄 경하고 루카스 부인도 그 집을 방문하기로 했대요. 순전히 그런 이유로 말이에요. 당신도 알다시피 그 집 내외가 어디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던가요? 그러니 당신이 꼭 가야 해요. 당신이 안 가는데 우리만 인사하러 가는 것도 우스울 거 아니에요. 당신 지나치게 신경 쓰고 있구려. 아마 빅리 씨는 당신을 보고 무척 반가워할 거요. 내 몇 줄 적어 보내지. 그러면 그도 우리 딸 가운데 아무하고나 결혼해도 좋다는 내 진심을 알게 되겠지. 작은 딸 리지라면 더 좋겠다는 추천의 글도 잊지 말아야겠군. 설마 당신 정말 그러려는 건 아니겠죠? 리지는 다른 애들보다 못해요. 미모는 제인의 반만도 못하고 리디아처럼 싹싹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당신은 언제나 리지를 제일 좋아하는군요. 다른 애들은 마음에 드는 구석이 별로 없어요. 그가 대꾸했다. 여느 계집아이들처럼 하나같이 철없고 어리석고 무지하지 않소. 하지만 리지는 또래 여자애들보다 훨씬 영리해요. 여보, 어쩌면 당신 딸들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를 화나게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내가 신경과민에 시달리는 걸 알면서도 치근한 마음도 없는 거죠? 그건 오해야, 여보. 당신이 신경과민에 걸렸다는 말에 내가 관심을 기울인 지 벌써 20년은 좋게 돼서 이제 신경과민은 내 오랜 친구와 다름없어요. 당신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를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얼른 예민한 신경에서 벗어나 오래오래 살면서 1년에 4,000파운드씩 버는 청년들이 이 마을로 이사 오는 걸 두고두고 볼 수 있길 바란다오. 그런 젊은이 20명이 온들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당신이 찾아가 보지 않을 텐데. 그건 염려하지 마요, 여보. 그런 젊은이 20명이 오면 내 일일이 다 방문할 테니. 베넷 씨는 예리한 동시에 냉소적인 기질, 내성적인 성격, 변덕스러움 등이 워낙 희한하게 뒤섞여 있는 사람이라 20하고도 3년을 같이 산 아내조차 그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였다. 반면 베넷 부인의 생각을 알아내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해력이 다소 떨어지고 지식도 짧은 데다 기분이 수시로 바뀌는 여자였다. 뭔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싶으면 신경과민이 도진다고 열심히 엄살을 부렸다. 삶의 최대 관심사는 딸들을 시집 보내는 것이고 낙이 있다면 이웃집에 놀러가 동네 소문을 떠드는 것이었다. 베넷 씨는 빅리 씨를 제일 먼저 방문한 사람 축에 들었다. 아내에게는 절대로 빅리 씨를 방문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못을 박아 두었지만 사실 그는 언제 한번 빅리 씨에게 찾아가야겠다고 쭉 생각해온 터였다. 베넷 씨가 빅리 씨를 만나고 돌아온 저녁까지도 아내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아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베넷 씨는 둘째 딸이 모자를 손질하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문득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빅리 씨가 이 모습을 보고 마음에 들어하면 좋겠구나, 리지.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빅리 씨가 뭘 좋아하는지 무슨 수로 알겠어요. 베넷 부인이 뾰루뚱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도회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 롱 부인이 그 사람 소개시켜주겠다고 약속한 거 잊으셨어요? 롱 부인이 소개시켜준단 말을 어떻게 믿겠니? 자기 조카 딸도 둘이나 있는데. 롱 부인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이산적인 여잔데 난 그 여자 별로야. 그건 나도 그렇소. 어쨌든 난 당신이 그 여자의 아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니 기쁘군. 베넷 씨가 말했다. 베넷 부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지만 도저히 참지 못하고 딸 하나를 꾸짖기 시작했다. 기침 좀 그만해라, 키티야. 제발 좀. 내 신경과민이 걱정도 안 되니? 아예 온 신경을 갈기갈기 찢어놓지 그러니? 키티야, 너무 조심성 없이 기침하는 거 아니냐? 시도 때도 없이 기침을 하는구나. 베넷 씨가 말했다. 누군 좋아서 이러는 줄 아세요? 키티가 발끈하며 대꾸했다. 다음 무도회는 언제냐, 리지? 보름쯤 후에요. 맞아, 그렇지. 어머니가 큰 소리로 외쳤다.
롱 부인은 그 전날이나 돼야 올 테고 그러니 빅리 씨를 소개해줄 턱이 없지. 그 여자도 그가 누군지 모를 테니까 말이야. 그렇다면 여보, 이번에는 당신이 롱 부인보다 유리할지도 모르겠군. 당신이 롱 부인에게 빅리 씨를 소개하면 될 테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여보. 나도 빅리 씨하고 안면이 없는 판에 누구한테 소개를 시킨단 말이에요. 어쩜 그렇게 사람 약을 올려요? 아무튼 당신 신중한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보름 정도 알고 지낸 거 가지고 누굴 안다고 할 수는 없지. 사람을 고작 보름 만에 제대로 파악하기란 어려운 일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인사시키지 않는다 해도 누군가 인사를 시킬 테고 결국 롬부인과 조카딸들이 기회를 얻게 될 게 뻔하지 않소? 그러니 당신이 싫다면 내가 직접 나서서 소개를 시켜주리다. 그러면 적어도 롱부인에게 친절하다는 소리라도 들을 테니까. 딸들은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베넷 부인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요 라고 말할 뿐이었다. 자꾸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러는데 대체 그게 무슨 뜻이요? 그가 큰 소리로 물었다. 그들을 소개시키는 방식이 말이 안 된다는 거요? 아니면 굳이 그들을 소개시켜야 한다는 내 생각이 말이 안 된다는 거요?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니 도무지 당신한테 동의할 수가 없을 것 같군. 넌 어떻게 생각하니, 메리? 그래도 넌 생각이 깊고 훌륭한 책을 많이 읽는 데다 좋은 구절은 따로 적어놓기도 하는 아가씨니 뭔가 그럴듯한 말을 생각해내겠지? 메리는 뭔가 적절한 말을 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메리가 생각을 정리하는 동안 우리는 다시 빅리 씨의 이야기를 계속합시다. 그가 말했다. 빅리 씨라면 이제 지겨워요. 그의 아내가 소리를 지르다시피 외쳤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다니 유감이군. 좀 더 진작 그렇게 말하지 그랬어. 오늘 아침에만 그렇게 말했어도 빅리 씨를 방문하는 일 따윈 절대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요. 일이 아주 우습게 됐군 그려. 하지만 기왕 그를 찾아가 만나고 왔으니 이제 와서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 그가 바라던 대로 부인과 딸들은 놀라서 어쩔 줄 몰랐다. 아마 누구보다 깜짝 놀란 사람은 베넷 부인이었을 것이다. 한 차례의 기쁨의 환성이 잦아든 후에 남편이 그럴 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하긴 했지만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여보. 전 당신을 결국 제 말을 들어줄 줄 알았다니까요. 당신이 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 청년과 안면을 틀 기회를 놓칠 리 없죠. 아, 정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세상에 아침에 빅리 씨하고 인사를 나누고 왔으면서 지금까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다니 어쩜 그렇게 능청스러울 수 있어요? 자, 키티야, 이제 마음 푹 놓고 기침해도 되겠구나. 베네 씨는 이렇게 말하고는 아내가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보며 질린 표정으로 방을 나섰다. 네 아빠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알겠지, 얘들아? 문이 닫히자 그녀가 말했다. 너희들 아버지의 자상한 마음에 어떻게든 보답해야 한다. 자상한 거라면 이 엄마도 못지않지만 말이야.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우리 나이에 매일같이 새로운 사람과 인사하며 지낸다는 게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니란다. 하지만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엄마 아빠가 무슨 일을 못하겠니? 사랑하는 리디야, 나이는 네가 제일 어리지만 어쩐지 다음 무도회에서 빅리 씨가 너하고 춤을 출 것 같구나. 어머, 난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나이는 내가 제일 어려도 키는 제일 크니까. 리디아가 똑부러지게 말했다. 저녁 내내 그들은 베네 씨의 방문에 빅리 씨가 얼마나 빨리 답례를 할지 가늠해보고 언제쯤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면 좋을지 날짜를 꼽으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5명의 딸들이 옆에서 열심히 거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빅리 씨가 어떤 사람인지 시시콜콜 따져 묻는 베넷 부인의 질문에 남편은 속 시원한 답을 주지 않았다. 뻔뻔스러운 질문도 해보고 재치 있는 가정도 해보고 말도 안 되는 추측도 해보는 등 별별 방법을 동원해 대답을 끌어내려 했었지만 베넷 씨는 온갖 수단을 교묘하게 잘도 피해갔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웃에 사는 루카스 부인을 통해 아쉬운 대로 그녀가 들은 이야기를 전해 듣는 수밖에 없었다. 일단 루카스 부인의 평가는 상당히 호의적이었다. 윌리엄 경은 빅리 씨를 만나고 와서 무척 흡족했다고 한다. 빅리 씨는 아주 젊고 놀랄 만큼 잘생겼으며 더할 나위 없이 친절한 데다 무엇보다 기쁜 소식은 다음에 열리는 무도회에 많은 지인을 데려오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보다 기쁜 일이 또 있을까? 춤을 좋아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가는 확실한 수순인 만큼 모두들 빅리 씨의 마음을 사로잡겠노라는 강한 희망을 품었다. 우리 딸 가운데 하나가 레더필드에서 행복하게 자리 잡고 사는 걸 볼 수 있다면, 그리고 나머지 딸들도 다 같이 결혼해서 잘 사는 걸 볼 수 있다면 난 아무것도 더 바랄 게 없어요. 베넷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다.
매출 후 빅리 씨는 지난번 베네 씨의 방문에 답례하는 의미로 그의 집에 인사차 찾아와 서재에서 베네 씨와 10분 정도 담소를 나누고 돌아갔다. 그는 베넷과 숙녀들이 미인이라는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었던 터라 젊은 아가씨들을 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베네 씨의 집에 들어섰지만 막상 그 집의 가장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하지만 베넷과의 딸들은 그보다 좀 더 운이 좋은 편이었다. 그들은 푸른색 코트를 입은 그가 검은 말을 타고 달리는 모습을 2층 창문으로나마 볼 수 있었다. 곧이어 베넷과는 빅리 씨에게 신속히 저녁 만찬 초대장을 보냈다. 베넷 부인은 자신의 살림 솜씨를 자랑할 만한 요리들을 미리 생각해 놓았지만 답장이 오자 계획을 전부 연기해야 했다. 빅리 씨가 다음날 급히 런던에 가야 할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의 영광스러운 초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베넷 부인은 몹시 당황했다. 하트퍼드셔에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런던에 볼일을 보러 가야 하다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혹시 그가 늘 이곳저곳 옮겨다니는 사람은 아닌지, 여차하면 레더필드에 정착하지 않고 떠나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빅리 씨가 런던에 간 이유는 무도회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지 다른 이유는 없을 거라는 루카스 부인의 말 덕분에 조금은 걱정이 잦아들었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빅리 씨가 무도회에 12명의 숙녀와 7명의 신사를 데려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가씨들은 숙녀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는 소식에 여간 속이 상한 게 아니었다. 하지만 무도회 전날 그가 런던에서 데리고 오는 숙녀들은 12명이 아니라 고작 6명이며 그것도 그의 여자 형제 5명과 사촌 1명이라는 소식을 듣고는 그제야 마음이 흘러왔다. 하지만 무도회 전날 그가 런던에서 데리고 오는 숙녀들은 12명이 아니라 고작 6명이며 그것도 그의 여자 형제 5명과 사촌 1명이라는 소식을 듣고는 그제야 마음을 놓았다. 그리고 막상 무도회장에 들어선 사람들은 모두 합해 5명이 전부였다. 빅리 씨와 2명의 여자 형제, 큰 누이의 남편, 그리고 또 1명의 젊은 남자였다. 빅리 씨는 잘생겼고 신사다웠다. 호감 가는 외모에 편안하고 꾸밈없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의 누이들은 상류사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세련된 여자들이었다. 매형인 허스트 씨는 그저 평범한 신사처럼 보였다. 하지만 빅리 씨의 친구 다하 씨는 키가 크고 건장하며 잘생긴 데다 태도도 당당해서 무도회장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게다가 그가 들어선 지 5분도 안 되어 그의 연수입이 1만 파운드나 된다는 사실이 사람들 사이에 쫙 퍼졌다. 신사들은 그를 물찬제비처럼 멀끔하게 생겼다고 말했고 숙녀들은 빅리 씨보다 훨씬 잘생겼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저녁나절 내내 감탄 어린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던 사람들은 어느덧 그의 태도에 질려버렸고 더불어 그의 인기도 돌연 뚝 떨어졌다. 그가 오만하며 친하게 지낼 만한 사람이 아닐 뿐더러 겉보기만큼 호감 가는 인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이다. 그 바람에 그가 소유한 더비셔의 그 많은 땅은 딱딱하고 깐깐한 외모를 부드럽게 보이게 하는 데엔 아무런 도움이 안 됐으며 급기야 그의 친구와 비교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빅리 씨는 방 안에 모인 주요 인물들 모두와 벌써 안면을 익혔다. 그는 활발하고 스스럼이 없었으며 춤이 새로 시작될 때마다 앞장서서 춤을 추었고 무도회가 너무 일찍 끝났다고 고를 내더니 네더필드에서 무도회를 한 번 열겠다는 말도 했다. 이런 부침성 있는 태도는 저절로 드러나기 마련이었다. 더구나 그는 그의 친구와 완전히 정반대였다. 다하시 씨는 허스트 부인과 한 번, 빅리 양과 한 번 춤을 추었을 뿐 다른 숙녀들을 소개시켜준다는 것도 거절하고 저녁 내내 방 주위를 돌아다니거나 이따금 같이 온 일행들 가운데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게 고작이었다. 그러니 그의 성격이 어떨지는 안 봐도 뻔했다. 그는 오만하기 이를 데 없었고 세상 누구보다 까다로운 사람이었기에 모두들 다시는 그가 이곳에 나타나지 않길 바랐다. 베넷 부인 역시 그에게 적대적이었는데 별 생각 없이 취하는 그의 행동도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들던 참에 딸들 가운데 한 명에게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몹시 화가 났다. 남자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베넷은 춤이 2번째 진행되는 동안 내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동안 다하 씨는 그녀 가까이에 서 있었는데 마침 잠시 춤을 추다가 친구에게 같이 춤을 추자고 조르기 위해 온 빅리 씨와 그가 나누는 대화를 살짝 엿듣게 되었다. 이봐 다하 씨, 자네를 춤추게 만들고 말겠어. 그렇게 어정쩡한 태도로 혼자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 보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 그러고 있느니 춤추는 게 훨씬 좋을걸? 빅리 씨가 말했다.
난 춤 안 춰. 아주 잘하는 상대가 아니면 춤추는 걸 질색한다는 거 전에도 잘 알잖아. 이런 무도회는 도무지 적응이 안 돼. 게다가 내 누이들은 다들 춤출 상대가 정해져 있으니 이 방에 있는 어떤 여자가 춤을 춘다는 건 나에게 벌을 서는 것과 마찬가지야. 세상에 너처럼 까다로운 사람도 없을 거다. 빅리가 소리쳤다. 정말이죠. 오늘 저녁처럼 아름다운 아가씨가 많은 무도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 자네도 보이지? 그 중에서 유독 아름다운 아가씨들도 있잖아. 이 방에서 유일하게 매력적인 아가씨와 춤을 추고 있으면서 뭘 그래? 다하씨는 베네가의 맞다를 보며 말했다. 아, 그녀는 내가 본 여자들 중에 제일 아름다운 여자야. 하지만 자네 바로 뒤에 그녀의 동생 가운데 한 명이 앉아있는걸? 동생도 상당히 미인인데다 모르긴 해도 꽤 상냥할 거야. 내 파트너에게 소개해달라고 부탁할게. 누굴 말하는 거야? 그는 뒤를 돌아 잠시 엘리자베스를 쳐다보다가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거두고는 차갑게 말했다. 그럭저럭 봐줄만은 하네. 하지만 내 마음에 들 정도로 매력적이진 않아. 그리고 다른 남자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여자한테 관심 보이고 싶은 생각 없어. 이렇게 나하고 있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어서 네 파트너한테 돌아가서 그녀의 미소를 바라보는 편이 더 나을 텐데. 빅리 씨는 그의 충고를 따랐다. 다하 씨는 다른 쪽으로 걸어갔고 엘리자베스는 그를 아직 탐탁지 않게 여기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재미있어하는 활발하고 쾌활한 성격이었기에 친구들에게 이 일을 아주 유쾌하게 이야기했다. 온 가족을 흡족하게 해준 저녁 시간이 서서히 끝나갔다. 베넷 부인은 레더필드에서 온 사람들이 큰딸을 감탄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빅리 씨는 그녀와 2번이나 같이 춤을 추었으며 그의 누이들도 그녀를 상당히 좋게 보았다. 제인은 내내 차분한 태도로 보였지만 어머니 못지않게 이 일을 몹시 기뻐했다. 엘리자베스는 제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 있었다. 메리는 누군가 자기에 대해 마을에서 가장 교양 있는 아가씨라고 빅리 양에게 말하는 걸 직접 들었으며 캐서린과 리디아는 파트너가 끊이지 않고 줄곧 이어질 만큼 운이 좋았다. 그들이 무도회 내내 신경 쓴 건 오로지 이런 것뿐들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오랫동안 터줏대감으로 살아온 마을 농번으로 기분 좋게 돌아올 수 있었다. 앞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제인은 빅리에게 호감을 느끼고 엘리자베스는 다하씨를 오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만날 때마다 곁을 주지 않고 굉장히 차갑게 대하는데요. 다하씨의 눈엔 그런 엘리자베스가 지적이고 도도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죠. 더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터질 것 같은 그때 폭풍우가 치는 날 다하씨는 엘리자베스를 찾아갑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모두들 로징스로 떠나자 엘리자베스는 다하씨에 대한 감정을 최대한 악화시키기로 작정이라도 한 듯 켄트에서 지내는 동안 제인에게 받은 편지들을 모두 꺼내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읽기로 했다. 편지 어디에도 지금의 상황을 불평하거나 지난 일에 미련을 두거나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듯한 암시는 조금도 비치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리 읽어도 제인 특유의 문체라고 할 수 있는 쾌활함은 편지 어디에도 묻어나지 않았다. 본래 성격이 소탈해 평온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던 쾌활함을,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단 한 번도 어둡게 가려진 적 없는 쾌활함을 편지에서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처음 편지를 받았을 때와 달리 주의 깊게 편지를 정독하면서 모든 구절마다 언니의 근심이 배어있다는 걸 깨달았다. 자신의 능력으로 한 여인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며 부끄러운 줄도 모른 채 자랑하고 다녔을 다하씨를 생각하니 언니의 고통이 그 어느 때보다 마음 깊이 와닿았다. 그나마 내일 모레면 그가 로징스를 떠난다는 사실이 조금 위안이 되긴 했다. 그리고 이제 보름 후면 다시 제인을 만나 자신의 모든 애정을 담아 언니를 예전처럼 활기차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놓였다. 다하씨가 곧 켄트를 떠난다는 생각과 동시에 그의 사촌도 그와 함께 가야 한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어차피 피치 윌리엄 대령은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는 상냥한 사람이지만 그와 인연이 맺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불행하게 여기고 싶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 현관에서 종소리가 났다. 혹시 피치 윌리엄 대령이 아닐까 하는 기대로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다. 지난번에도 저녁 늦게 그녀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어쩌면 지금 특별히 그녀의 건강이 궁금해 여기까지 달려왔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기대는 순식간에 무너졌고 설레던 감정은 정반대의 감정으로 바뀌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너무나 뜻밖에도 다하씨 씨였다.
그는 마치 그녀의 건강이 호전되었다는 말을 듣는 것이 방문의 목적이라는 듯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몹시 허둥대는 태도로 건강 상태부터 물었다. 그녀는 차갑게 예의를 갖추어 대답했다. 그는 잠시 자리에 앉더니 다시 일어나 방 안을 서성거렸다. 엘리자베스는 당황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몇 분간 침묵이 흐른 뒤 그가 흥분한 태도로 그녀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무리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 말을 꼭 해야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얼마나 깊이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말입니다. 엘리자베스는 너무 놀라서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얼굴을 붉혔고 자신의 귀를 의심했으며 여전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이런 태도가 자신을 충분히 격려해 주려는 것이라 여기고 지금 그녀를 향한 감정과 오랫동안 품어왔던 모든 감정을 즉시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는 말을 아주 잘했다. 하지만 마음속에 품은 감정뿐만 아니라 다른 감정들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했고 그녀를 좋아하는 마음보다 자신의 자존심에 대해 말할 때 더욱더 열변을 토했다. 그는 그녀를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다시 말해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으로 여겼고 그녀의 집안이 마음에 걸려 언제나 좋아하는 마음과 상반되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격양된 목소리로 길게 열거했다. 그가 이야기를 하면서 다소 흥분한 이유는 아마도 자신이 상처를 입히고 있는 이런 요인들 때문인 것 같았지만 청혼하는 입장에서 썩 호감을 살 만한 행동은 아닌 것 같았다. 그녀는 마음속 깊이 박힌 혐오감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연모의 마음이 담긴 찬사에 아주 냉담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다하시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로 마음먹은 적은 단 한순간도 없지만 그가 상처받아 괴로워할 걸 생각하니 처음에는 안 됐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이어지는 그의 말에 인해 분노가 일었고 너무 화가 나서 그나마 느꼈던 동정심마저 모두 사라졌다. 하지만 일단 그에게 답을 할 때까지는 꾹 참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했었다. 이 순간 그도 마음을 진정시켰더라면 좋았을 테지만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며 그녀를 향한 강렬한 사랑을 드러내 보였고 더불어 그녀가 지금 청혼을 받아들여 자신의 노력에 보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이렇게 말하면서 호의적인 답을 들을 거라 강하게 확신하고 있다는 걸 한눈에 알아보았다. 걱정된다, 불안하다고 말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자신만만한 표정이 역력했다. 이런 그의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점점 더 분노가 차올랐다. 마침내 그가 고백을 마치자 그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이렇게 말했다. 이런 경우 고백하신 마음과 같은 마음을 전하지 못해도 일단 감사를 표하는 것이 정해진 방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여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제가 고마움을 느낄 수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 인사를 드릴 겁니다. 그러나 죄송하게도 저는 그럴 수가 없군요. 제가 언제 한 번이라도 당신에게 호의를 바란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 역시 저를 향한 사모의 마음을 마지못해 인정한 게 분명하니 말이에요. 누구에게든 고통을 드렸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의도한 일은 전혀 아니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고통이 빨리 끝나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에 대한 호감을 오랫동안 인정하지 못하게 만든 여러 가지 감정들 덕분에 제 분명한 입장을 들으셨더라도 고통을 극복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벽난로 장식에 기대어 그녀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던 다하씨는 그녀의 말을 알아듣고는 당황한 동시에 몹시 화가 났다. 안색은 분노로 하얗게 질렸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얼굴 표정에 낱낱이 드러났다. 그는 침착한 모습을 보이려고 무진 애를 썼고 이만하면 평정을 되찾았다고 스스로 판단이 설 때까지 입을 열지 않으려는 것 같았다. 엘리자베스에게는 그 순간이 끔찍하게 느껴졌다. 마침내 억지로 짜낸 듯 차분한 목소리를 내며 그가 말했다. 영광스럽게도 제가 기대한 답변은 이게 전부로군요. 가능하다면 제가 거절당하는 이유와 당신이 제게 공손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으시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꼭 알아야겠다는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오히려 제가 여쭤보고 싶군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저를 불쾌하게 만들고 모욕을 주겠다는 아주 분명한 의도를 갖고 있으면서 왜 당신의 의지를 거스르고 이성을 거스르고 심지어 인격까지 거스르면서 제게 좋아한다고 고백하시기로 결심하셨나요? 제가 무례했다면 이것으로 제 무례함에 대한 변명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제가 화가 난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어요. 당신도 잘 아실 텐데요. 설사 당신에 대한 제 감정이 나쁘지 않다 한들, 아니 당신에 대해 좋고 말고 할 감정조차 없다 한들, 잘 봐줘서 당신에게 호감이 있다 해도 제가 가장 사랑하는 언니의 행복을 무너뜨린, 어쩌면 영원히 무너뜨릴지도 모를 당사자의 청혼을 제가 받아들이고 싶을까요? 그녀의 말에 다시 안색이 바뀌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감정은 곧 사라졌고 그녀가 계속해서 말을 하는 동안 방해하지 않고 듣기로 했다. 당신을 나쁘게 생각하는 데에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당신의 진위가 무엇이었든 부당하고 비열하게 행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을 거예요. 둘 중 한 사람을 변덕스럽고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세상에 비난을 받게 한 점, 나머지 한 사람 역시 희망이 좌절되었다는 이유로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게 한 점, 그리고 두 사람을 극심한 불행 속으로 끌어들인 점. 이 모든 행위를 당신 혼자 저질렀다고는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 일을 주동했다는 사실만큼은 감히 부인해서는 안 되고 부인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녀는 잠시 이야기를 멈추며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려는 듯한 태도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다시에게 크게 분개했다. 그는 심지어 짐짓 믿기지 않는 듯한 미소까지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걸 부인할 수 있으신가요? 그녀가 되풀이해 물었다. 그러자 그는 차분한 태도를 취하며 이렇게 대답했다. 제 친구와 당신의 언니를 갈라놓기 위해 제 힘 닿는 데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며 제 계획이 성공해 몹시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 친구의 일을 제 일보다 더 신중하게 생각해 왔으니까요. 엘리자베스는 이 정중한 의견을 들은 채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의미만큼은 머릿속에 깊이 새겨 넣으며 도저히 그를 좋게 보려야 좋게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제가 당신을 싫어하는 이유는 이 일 하나 때문이 아니에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이 일이 있기 오래전부터 당신에 대한 생각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몇 달 전 위컴 씨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게 됐으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무슨 말로 우정이 있는 척 가장해서 자신을 변호하실 셈인가요? 아니면 어떤 거짓 진술로 다른 사람들을 속일 생각이신가요? 그 사람 일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군요. 다시는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 평정을 잃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이 어떤 불행을 겪었는지 알고도 관심을 갖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불행이라고요? 다하씨가 경멸적인 어조로 반복해서 말했다. 그렇죠. 아주 큰 불행을 겪었죠. 그렇다면 당신이 가한 고통을 아시겠군요. 엘리자베스가 강조하며 큰 소리로 말했다. 상당했던 그의 재산을 바로 당신이 지금처럼 삭감했다는 걸 말이에요. 당신은 그분이 받아야 했을 여러 가지 혜택들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분 앞으로 되어 있는 몫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말이에요. 그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당연히 받기로 되어 있는 자립자금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빼앗아간 사람도 당신 아닌가요? 이 모든 일을 벌인 사람이 바로 당신이에요. 그런데도 당신은 그분의 불행을 경멸과 조롱을 섞어 말씀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저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이것이로군요. 그는 성큼성큼 방을 가로지르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이것이 저에게 내린 당신의 평가라 이거죠.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말씀대로 제 잘못이 정말 크군요. 하지만 그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며 말을 이었다. 저를 망설이게 한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진지한 계획을 오랫동안 실행하지 못했노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당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이 모든 행위들이 너그럽게 용서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좀 더 머리를 써서 그동안 고민하느라 제 나름대로 힘들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수백 수천 번을 곱씹어 생각해봐도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당신이 무조건 진심으로 좋아졌다고 믿게 만들어 당신을 기분 좋게 해드렸다면 이처럼 신랄하게 비난받는 일은 없었을까요? 그렇지만 저는 어떤 식으로든 가식은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감정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연하고 정당했습니다. 설마 당신 집안이 열등하다는 사실에 대해 제가 기뻐하길 기대하셨습니까? 저보다 신분이 확연히 낮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리라는 희망에 좋아서 박수라도 칠 줄 아셨습니까? 엘리자베스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으나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애쓰면서 입을 열었다. 다른 방식으로 고백하셨더라면 제가 감동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다니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다하시 씨. 당신이 좀 더 신사다운 태도를 보여주었다면 당신의 청혼을 어떻게 거절해야 하나 걱정했을지는 모르겠군요. 하지만 그 이상 다른 영향을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녀는 이 말에 그가 움츠라는 모습을 보았으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제 마음이 끌리도록 아무리 그럴듯한 방법으로 청혼하셨더라도 제 허락을 받지는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가 또다시 놀라는 모습이 똑똑히 눈에 보였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과 굴욕을 당했다는 듯한 표정이 한데 뒤엉킨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처음부터, 아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더 정확하겠군요. 당신을 알게 된 처음 그 순간부터 저는 당신의 태도를 보고 당신이 오만하고 자만심이 강한 사람이라는 걸, 다른 사람 감정 따윈 무시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런 태도들이 당신을 달갑게 여길 수 없는 토대가 되었고, 처음부터 당신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된 상태에서 이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보니 당신에 대한 혐오감이 점점 더 확고하게 굳어지게 됐죠. 그래서 전 당신을 알게 된 지 한 달이 안 됐을 때부터 당신 같은 사람이야말로 아무리 예언해도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되는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엘리자베스야. 당신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했으며 이제야 비로소 제 자신이 해온 일들을 부끄럽게 여기게 됐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은 걸 용서해 주십시오.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는 이 말을 끝으로 서둘러 방을 나섰고 다음 순간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다. 마음속에 격정이 치밀어 올라 몹시 고통스러웠다. 어떻게 마음을 진정시켜야 할지 몰랐고 온몸에 기운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아 30분 동안 엉엉 울어버렸다. 방금 있었던 일을 돌이키면서 대화 하나하나를 되짚어보니 점점 더 당혹스러웠다. 다하시에게 청혼을 받다니, 그가 몇 달 동안이나 자신을 사랑해왔다니, 그의 친구를 언니와 결혼하지 못하게 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 그에게도 똑같이 힘겹게 다가왔을 숱한 달갑지 않은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결혼하고 싶을 만큼 자신을 깊이 사랑했다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에게 그토록 강렬한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하니 한편으론 기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 그 가증스러운 오만함, 제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자인하는 그 뻔뻔스러움, 아무리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지만 당당하게 인정하는 용서 못할 건방진 태도, 위컴 씨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냉혹한 표정, 부인한 생각조차 하지 않을 만큼 위컴 씨에 대해 싸늘하게 말하는 모습들이 떠오르자 잠시나마 그의 애정을 생각하며 그를 치근하게 여겼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몹시 어지러운데 캐서린 영부인의 마차 소리가 들렸다. 해가 한창 떠 있을 때 낭독을 시작했는데 해가 지금 다 지고 저녁이 됐습니다. 낭독이 굉장히 고난이도 작업이네요. 편집을 잘 해서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브리저튼과 오만과 편견은 편견으로 만남이 시작된다는 점, 여성 캐릭터가 주도적이고 현명하다는 점, 사랑하는 상대와 결혼을 하겠다는 그 결혼관이 굉장히 닮은 점이 많은 작품이고, 그리고 지금 저희의 그 현대적인 관점에서 봐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고전은 고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낭독을 해봤습니다. 브리저튼을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 오만과 편견을 다시 한번 꺼내서 읽어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